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세 박모 씨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직접 겪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제 친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고 했다는 믿기 어려운 일이 실제로 일어났거든요. 처음에는 저도 믿을 수 없었어요. 내가 낳아서 키운 아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어서요. 하지만 이 모든 게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정말 소름 끼치실 거예요. 몇 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남겨졌을 때 정말 막막했어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을 잃는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남편이 병원에 있을 때도 그렇게 오래 갈 거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곧 나아져서 집에 올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하루아침에 빈집에 혼자 남겨진 거예요. 밤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고 정말 쓸쓸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딸이 임신 소식을 알려왔어요. 그 전화를 받는 순간 정말 울컥했어요. 남편을 잃은 슬픔도 잊을 만큼 기뻤거든요. 엄마, 저 아기 생겼어요. 딸의 목소리에서 기쁨과 불안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첫 아이라 모든 게 걱정되는 모양이었어요. 그래? 정말? 우리 딸이?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새 생명이 온다는 소식이 이렇게 기쁠 줄 몰랐어요. 자연스럽게 딸과 함께 살게 되었어요. 딸도 첫 아이라 제가 옆에 있으면 든든해하고 저도 외롭지 않아서 좋았어요. 제가 가진 거라곤 시골에 있는 낡은 집 한 채와 그리 비싸지 않은 땅 몇 평이 전부였어요. 남편과 함께 평생 모아서 산 그 집과 땅이 전 재산이었죠. 하지만 딸과 함께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딸의 배가 점점 불러오는 모습을 보며 손주를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태명도 함께 지어주고 아기 용품도 같이 준비하고 산부인과 검진도 함께 다니면서 초음파 사진도 보고 그런 시간들이 정말 소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가진 그 작은 땅에서 시작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근처에 대형 쇼핑몰이 들어올 예정이었던 거예요. 저에게는 아들도 있어요. 결혼한 지 5년 정도 됐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리 효자는 아니었어요. 평소에는 연락도 잘 안 했거든요. 명절 때나 얼굴 보는 정도였고 그마저도 며느리 눈치를 보느라 편하지 않았어요. 며느리도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시어머니에게 거리감을 두는 게 느껴졌어요. 요즘 젊은 며느리들이 다 그런가 보다 싶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며느리와 함께 딸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것도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요. 문 열고 들어오더니 제 손부터 잡는 거예요. 엄마, 이렇게 고생만 하시면 안 돼요. 평소에는 무뚝뚝하고 말수도 적었는데 그날은 유난히 다정했어요. 뭔가 어색하긴 했지만 아들이 저를 걱정해주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저희가 모실게요. 이제 편히 지내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딸의 표정이 확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오빠, 엄마는 우리랑 같이 계셔. 괜찮아. 딸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느껴졌어요. 평소에 사이 나쁘지 않았던 남매인데 왜 이러나 싶었어요. 하지만 아들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임신한 몸으로 어떻게 엄마까지 돌봐? 우리가 모시는 게 맞아. 우리 집이 더 넓고 시설도 좋잖아. 며느리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맞아요, 어머니. 저희 집에 오시면 정말 편하실 거예요. 손주 얼굴도 자주 보실 수 있고. 딸은 당황스러워했어요. 평소에 저한테 그렇게 관심 없던 오빠가 갑자기 왜 이러냐는 표정이었거든요. 저도 조금 이상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아들이 철이 든 건가 보다 생각했어요. 딸아,
오빠 말도 맞는 것 같다. 너 혼자 임신한 몸으로 나까지 돌보기 힘들잖아. 사실 딸에게 부담 주기 싫었어요. 임신 중에 저까지 챙기느라 스트레스 받을까 봐서요. 저는 남매가 다투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아들의 뜻을 따르기로 했어요. 알았다. 아들네 집에서 좀 지내볼게. 딸의 아쉬운 표정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그때 딸이 더 만류했다면 어땠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딸의 직감이 맞았던 거죠. 처음에는 정말 좋았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너무 잘해줬거든요. 주말마다 외식을 데려가주고 온천이나 여행도 함께 다녔어요. 새 옷도 사주고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효자였나 싶었어요. 이제 노후 걱정은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평온한 나날을 보냈어요. 남편을 잃은 슬픔도 많이 잊혀가는 것 같았고요.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새 슬리퍼를 사다 줬는데 그게 좀 미끄러웠거든요. 어머니, 발이 편하시라고 좋은 걸로 골라왔어요. 정말 정성스럽게 권해서 고맙게 신었는데 자꾸 미끄러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른 신발을 신을 때는 괜찮았어요. 오직 그 슬리퍼만 미끄러웠어요. 이상하다 싶었지만 며느리가 정성으로 사다 준 걸 어떻게 의심하겠어요. 그리고 드디어 큰 사고가 났어요. 어느 날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1층 보일러가 고장났어요. 수리하는 동안 2층 방을 쓰세요. 의심 없이 2층으로 짐을 옮겼어요. 방도 더 넓고 좋았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 아침에 화장실 가려고 계단을 내려오다가 그 미끄러운 슬리퍼 때문에 발이 헛디뎌서 굴러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아팠는지. 병원에서 검사받아 보니 골반이 부러지고 팔꿈치까지 골절됐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밤낮으로 간병해줬어요. 저는 미안하고 고마웠어요. 어머니, 저희가 제대로 못 챙겨드려서 이런 일이 생겼어요. 며느리가 눈물까지 흘리며 말하니까 저도 마음이 짠했어요. 거동이 불편해져서 다시 1층으로 내려왔는데 이상하게도 보일러는 멀쩡했어요. 물어보니 급하게 고쳐달라고 해서 금방 고쳐졌다고 하더라고요. 치료와 재활에 집중했어요. 나이가 있다 보니 회복이 더뎠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잘 돌봐줘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몇 주 뒤 또다시 사고가 났어요. 안방에서 화장실 가다가 문턱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하필 똑같은 부위를 다쳤어요. 이때부터 정말 이상했어요. 평생 살면서 집안에서 이렇게 크게 다친 적이 없었는데 아들네 집에서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꾸 넘어지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병원에서 의사는 더 입원하라고 했는데 며느리가 집에서 돌보겠다고 했어요. 제가 더 잘 돌볼 수 있어요. 고마웠지만 한편으론 의문이 들었어요. 왜 병원보다 집에서 돌보겠다고 하는 걸까? 그리고 유심히 관찰해보니 정말 이상한 점들이 보였어요. 항상 넘어질 때마다 항상 그 미끄러운 슬리퍼를 신고 있었어요. 또 사고가 날 때마다 아들과 며느리는 항상 외출 중이었어요. 그리고 사고 후에는 항상 병원에서 빨리 데려가려고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이 왔어요.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뒤척이고 있었어요. 몸이 아프고 마음도 불안해서 도저히 잠이 안 오더라고요. 물을 마시려고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갔는데 계단 위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아들과 며느리 강문 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거든요. 이 시간에 뭘 하나 싶어서 가까이 가봤는데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려고 했어요. 남의 대화를 엿듣는 건 좋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제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대체 어머니는 왜 넘어지셔도 머리는 안 다치시는 거야? 며느리 목소리였어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 뭐라고 한 거지? 다른 데만 계속 다치시잖아. 이렇게 하면 언제 끝나는 거야? 며느리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저를 짐처럼 여기는 것 같았어요. 곧 땅값이 오르는데 그 전에 증여든 상속이든 받아야 아가씨가 못 나서지. 지금 계속 방해하고 있잖아. 그때까지도 저는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들린 아들의 목소리가 제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엄마 슬리퍼 밑에 초 제대로 문질렀어? 확실하지? 그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기분이었어요. 슬리퍼의 초를. 그래서 그렇게 미끄러웠던 거였구나. 당연하지. 매일 아침마다 새로 발라주고 있어. 그런데 왜 머리는 안 다치시는 거야? 다른 데만 다치셔서 병원비만 계속 나가고. 며느리의 목소리에 불만이 가득했어요. 제가 자기를 맘대로 제대로 죽지도 않고 치료비만 들어가니 불만이 쌓인 것입니다. 좀 더 세게 넘어지시면 될 텐데. 계단에서 굴러떨어질 때도 운이 좋으시더라. 시간 문제야. 계속 높아지시면 언젠가는 나이도 있으시니까. 아들의 목소리였어요. 제가 낳아서 키운 아들이 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온몸이 굳었어요. 다리의 힘이 풀려서 벽에 기대지 않으면 넘어질 것 같았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이 모든 게 계획적이었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 며느리가 제 슬리퍼에 초를 발라서 미끄럽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 정성스러운 모습이 사실은 저를 죽이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던 거죠.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왔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방으로 돌아와서 이불을 덮어쓰고 한참을 울었어요. 분하고 억울하고 무엇보다 배신감이 컸어요.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고작 땅 몇 평 때문에 저를 죽이려 하다니. 하지만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어요. 딸 얼굴이 떠올랐어요. 엄마, 나 더 같이 있고 싶어라던 그 모습. 제가 죽으면 딸도 위험해질 것 같았어요. 결심했어요. 반드시 이 위기를 벗어나야겠다고. 다음 날부터 며느리를 관찰했어요. 정말로 매일 아침 슬리퍼에 뭔가를 바르고 있었어요. 그 슬리퍼를 자세히 보니 밑창에 미끄러운 물질이 발라져 있었어요. 이게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며느리가 장 보러 나간 사이에 딸한테 전화했어요. 딸아, 엄마 말 잘 들어. 아주 중요한 얘기야. 모든 걸 다 말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 한다는 것, 슬리퍼에 초를 발라서 미끄러뜨린다는 것, 제가 직접 들은 대화까지. 딸은 처음엔 믿지 못했어요. 엄마, 이게 진짜야? 오빠가 인간이야? 오빠가 어떻게? 하지만 제가 자세히 설명하자 딸이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형님이 정말 그랬다고요? 응. 내가 직접 들었어. 사위도 분노했어요. 당장 모시러 오겠다고 했지만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딸이 아프다는 핑계로 저를 데려가기로 했어요. 그날 저녁 사위가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형님, 아내가 많이 아픈데 어머니를 꼭 보고 싶어 해요. 잠시만 모셔가도 될까요? 아들은 즉시 화를 냈어요. 아픈데 왜 엄마를 데려가려고 해? 그 반응을 보고 확신했어요. 정말로 저를 보내주고 싶지 않아 하는구나. 하지만 딸이 직접 전화 받더니 큰 소리 쳤어요. 내가 우리 엄마 보고 싶다는데 왜 오빠가 화를 내는 거야? 무슨 꿍꿍이라도 있는 거야? 결국 딸의 집에 갈 수 있었어요. 딸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제야 안도의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정말 목숨을 건지고 온 기분이었어요. 딸과 사위에게
모든 증거를 보여줬어요. 슬리퍼의 미끄러운 물질. 제가 들은 대화 내용. 딸과 사위는 분노했어요. 어떻게 형님이 이런 짓을 할 수 있냐고. 우리는 함께 작전을 세웠어요. 그냥 고발하기보다는 확실한 증거를 잡고 혼내주기로 했어요. 슬리퍼를 분석해보니 정말로 미끄러운 초 같은 게 발라져 있었어요. 이제 준비는 끝났어요. 아들과 며느리를 직접 대면할 시간이었어요. 다음 날 딸이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오빠, 엄마가 할 말이 있다고 해. 우리 집으로 와줄래? 아들은 의심스러워하면서도 결국 오기로 했어요. 아마 저를 다시 데려가려고 했을 거예요. 아들과 며느리가 왔을 때 저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와는 다른 단호한 표정으로요. 앉아라. 제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위험이 있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뭔가 이상함을 느끼면서도 자리에 앉았어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몸은 괜찮으시고요? 아들이 평소처럼 다정한 척 물었지만 저는 이미 그 가면 뒤에 진짜 얼굴을 알고 있었어요. 그 목소리조차 이제는 소름 끼쳤어요. 저는 잠시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혹시나 해서요. 그들의 얼굴에서 조금이라도 죄책감이나 양심의 가책을 찾아볼 수 있을까 했거든요.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들의 계획이 들통났을까 봐 불안해하는 기색만 보였어요. 너희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다. 제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어요. 아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뭘... 나를 죽이려 한 것 다 들었다. 그 순간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특히 며느리는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입술도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어떻게 그런...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잡아떼려고 했지만 저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서 강 안에서 미리 가져다 놓은 그 슬리퍼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이거 내가 사다 준 거지? 며느리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어요. 손도 떨리고 있었어요. 발이 편하라고 정성스럽게 골라서 사다 준 그 슬리퍼 말이야.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내가 직접 확인했다. 밑창에 초를 묻힌 흔적이 그대로 있더라. 매일 아침마다 새로 발라줬지? 정말 정성스럽게도 말이야. 순간 며느리의 입이 벌어졌다가 다시 닫혔어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제가 낳아서 키운 그 아들을요. 너희 둘이 나눈 대화도 다 들었다. 어머니는 왜 넘어지셔도 머리는 안 다치시는 거야? 이렇게 말했지? 아들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어요.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그리고 너, 내 아들아, 엄마 슬리퍼 밑에 초 제대로 문질렀어? 확실하지? 이런 말도 했고. 이제 아들도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을 하지 못했어요. 두 사람 모두 마치 범죄자가 된 것처럼 위축되어 있었어요. 내가 왜 그렇게 자주 넘어졌는지 이제 알겠더라. 평생 집 안에서 그렇게 크게 다친 적 없었는데. 너희 집에서만 그랬지. 제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보일러 고장났다며 2층으로 올린 것도, 미끄러운 슬리퍼 신게한 것도 모든 게 계획이었구나. 며느리가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손으로 막았어요. 오해. 내가 직접 들었는데 무슨 오해야? 눈물이 나왔어요.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니? 너를 낳아서 키우면서 부족한 게 있었나? 아들은 여전히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고작 땅 몇 평 때문에 어머니를 죽이려고 했니? 저는 마지막 결심을 말했어요. 장가 갈 때 해준 집의 절반 당장 딸한테 넘겨라. 아들과 며느리는 깜짝 놀랐어요.
시골 집과 땅도 전부 딸이 가져. 너희는 한 푼도 못 받아.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너는 앞으로 내 아들이 아니야. 우리는 이제 남남이다. 아들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어요.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대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30일 안에 집 문서 정리해서 가져와. 안 그러면 바로 신고할 거야. 아들과 며느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나갔어요. 일주일 뒤 정말로 집 문서를 가져왔어요. 절반을 딸 명의로 바꾸는 서류였어요. 시골 땅값도 정말 많이 올랐어요. 아들이 그렇게 원했던 그 돈을 이제는 딸이 갖게 됐어요. 지금 저는 딸의 집에서 손주와 함께 평온하게 살고 있어요. 때때로 지난 일이 떠오르면 가슴이 아프지만 적어도 이제는 안전해요.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를 죽이려 한 건 친아들이었지만 끝까지 제 편에서 싸워준 건 딸이었으니까요. 복수는 끝났어요. 하지만 그건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제 존엄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었어요. 남은 인생은 진정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일을 당하신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싸우세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제가 행복하길 바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와잼썰은 항상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